그 당시에 이제 레나테 이분은 1937년생이고 네. 홍옥근 씨는 34년생이니까 18살, 21살이 만난 거죠. 거기서 이제 편지를 마지막으로 썼을 때도 그런 이제 뉘앙스예요. 더 이상 내가 편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잘 그걸 하고 살라고 갈 준비도 다 마음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고,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북한 정권이 만들어진 이후에 네. 북한이 초청해서 네. 가족 상봉을 시켜준 유일한 사례예요.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일 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도 정말 훌륭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제가 너무너무나 존경하는 지성인, 지식인이기도 한데요. 바로 유권하 박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책을 또 이제 박사님이 쓰신 책이고요. 뭐 독일과 어떤 한반도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서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중앙일보에서 제가 이제 근무를 기자로 네. 오래 했었고, 특파원으로 제가 이제 베를린에서 근무를 했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우연하게 한 동독 출신의 할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네. 독일 분인데 북한 분하고 이산가족이 있다는 네. 거예요. 이거는 이제 60년대에 네. 북한 유학생이 네. 동독에 유학을 왔다가 네.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네. 이제 아기도 가졌는데, 네. 북한이 유학생들을 소환하면서 네. 이제 이산가족이 된 거예요. 네. 그 당시에 40년 정도 이산가족이 된 이 스토리를 제가 이제 취재해서 네.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있는 어떤 가족 이야기는 저도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접하게 됐었는데요. 박사님께 좀 진짜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일단 그 취재했을 때 처음으로 이 리나트 할머니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처음에는 한 1시간 이렇게 하다가 얘기 듣고 나니까 저도 이제 거의 감정이입도 되고 그래가지고 뭐 서너 시간 같이 계시다가 네.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스토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왔는데 네. 그게 아니고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상봉까지는 네. 뭐 기대를 안 하고 할아버지가 살아 계신지, 네. 그거는 이제 뭐 이 할머니도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 사이에 뭐 북한 대사관도 찾아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우리 한국의 신문에 크게 보도를 하고 또 열은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면 네. 어떤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볼까요? 네. 라고 제안드렸고,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가 시작된 건데,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북한 정권이 만들어진 이후에 네. 북한이 초청해서 네. 가족 상봉을 시켜준 유일한 사례예요.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것도 남한과 북한 사이 아니라 외국인과의 상봉이잖아요. 그것도 네. 독일하고. 예. 1952년부터 제 기억이 맞다면 61년까지 북한에서 동유럽 전체에다가 전쟁 고아, 네.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다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동독에 3,000명의 전쟁 고아와 유학생들이 있는데, 유학생 수는 한 350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 거죠. 이분들은 그 엘리트고 네. 또 이제 유학을 하기 전에 교육을 따로 시켰어요. 네. 지금으로 보면 상당히 아주 체계적으로 네. 춤까지, 사교 댄스까지 가르친 거예요. 언어는 물론이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좀 멋있고 옷도 잘 입고, 그래서 두 번째 정도로 인기가 있었대요. 그 당시에 공부했던 동독 부인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네. 레나테 이분의 이제 그 당시 남편 홍옥근 씨도 네. 되게 핸섬하고 네. 되게 잘생기고, 보니까 인물은 정말 되게 깔끔하시고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955년 9월에 신학기 개강하는 강의실에서 만난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레나테 이분은 1937년생이고 네. 홍옥근 씨는 34년생이니까 18살, 21살이 만난 거죠. 그 쉬는 시간에 이제 그분이 막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막 긴장도 되고 두근두근하고 했는데, 그 할머니 말씀은 그냥 첫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러브 스토리네요. 러브 스토리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북한에 가시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임신 중이고 네. 아기가 10개월이니까 네. 그 당시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아이고. 2주 이상 가야 되는데, 홍옥권 씨는 애 낳고 이제 되면 네. 그러면 그때 와라. 네. 예, 지금은 그 힘드니까. 네. 그리고 두 분이 다 이제 북한에서 생활하실 거를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홍옥권 씨도 북한에 가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북한에서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모든 외국인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상황이었고, 왜냐하면 일단은 생활이 너무 힘들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를 들었더니 동독 대사관에서는 가지 마라 무조건. 거기서 이제 편지를 마지막으로 썼을 때도 그런 이제 뉘앙스예요. 그냥 더 이상 내가 편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잘 그걸 하고 살라고, 갈 준비도 다 마음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자기는 남편이 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헤어졌을 때 큰아들 페터가 막 이렇게 아빠 이런 말은 못하지만 그걸 자꾸 이렇게 고개를 돌리더래요. 이분이 너무 보수적인 분이에요 평소에. 그렇지만 그때는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남편의 흐르는 눈물을 보고 그 할머니가 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헤어짐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한 2년 편지를 하면서 그런 남편이 보내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연꽃을 말려서 그거를 편지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알잖아요. 본인은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할 만큼 다 한 거죠. 네. 근데 이 북한이 결국 이 상봉을 허락하고 본인들 주최하겠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어떤 남편이 자기 가족을 버리는 것 자체를 사실 사상이랑도 잘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약간 어필하고 오히려 공개하는 것 자체를 본인들 입장에서도 조금 그렇게 수월한 건 아닐 텐데, 이거 어떻게 가능해진 건가요? 그 전에 할머니가 45년 동안 북한 대사관에 가면 거의 무시하고 답변을 안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귀찮고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돌아가셨다. 할아버지가. 그러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할 때는 뭔가 좀 영향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알아보니까 뭐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베를린 자유대학에 상을 받으러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저는 뭐 그전에는 뵌 적도 없고 한데 무작정 비행기를 탔어요. 그냥 대한항공. 그래가지고 그냥 앞으로 갔죠. 앞에 이제 1등석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앞에 경호원이 이렇게 막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 경호원한테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예. 뭐 어떻게 보면 대책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안 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경호원들이 경계를 안 하게 경호원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좀 설득을 해서 이제 절차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 박지원 지금 의원이 비서실장이에요. 그분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분도 하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만 만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박지원 실장을 만나서 이제 그때 인사를 하고 사실은 제가 어디 기자인데 이런 걸로 좀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편찮으시고 그 당시에 투석도 받으시고 그래서 뭐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하도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착륙하기 전에 인사만 드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착륙하기 30분 전에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대통령께 인사드리고 제가 사실은 어디 기자인데 내한테 홍이라는 분이 있는데 한번 좀 만나서 이렇게 격려 좀 해주시고 해주면 좋겠다 했더니 그 스토리를 아시는 거예요. 제 기사를 보셨대요. 내가 저 유기자 기자 그걸 봤다고. 근데 내가 사실은 가는 거는 공식적인 걸로 가는 거고 이거를 내가 지금 여기서 결정할 수는 없다. 그거는 내가 도착하면 대사관에서 대사하고 상의를 해서 내가 연락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그것만 또 감사하죠.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독일에 가서 이제 대사관으로 갔죠. 가서 대사님을 뵙고 오신 지 얼마 안 된 대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를 얘기하고 어떻게 정말 운 좋게 그 베를린 그 대학에 우리가 갔는데 김대중 대통령님도 만나서 격려를 해주시고 그 기사를 쓰니까 이제 여론 형성이 되잖아요. 딴 데서도 받아쓰고 심지어 이제 이 얘기가 나중에는 한 뭐 40개국에서 다 받았었는데 여론이 형성이 됐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형성된 여론을 하니까 적십자사가 더 액티브하게 안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할머니를 제가 2007년에 초대를 했어요, 한국에. 왜냐?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이 발표가 된 거예요. 와, 이 정상회담 이슈에 이 할머니 의지를 넣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하고 우리 이산가족들도 이 기회에 정말 인도주의 차원에서 만나면 정말 좋은 이거는 의자이니까.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이제 갑자기 오시라 그래서 열흘 동안 할머니 모시고 금강산도 가고 또 이제 적십자사도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계속 보도가 되면서 북한에서도 골치가 아픈 거예요. 심지어 독일의 외교부도 저한테
당신 왜 자꾸 이러냐고.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독일 기자들이 또 야단을 났어요. 그렇죠. 왜 자꾸 그런 기사가 자꾸 한국에서 터지고 우리가 네. 자꾸 받아쓰게 되잖아요. 네. 그럼 기분 별로 안 좋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제가 뭐 그렇다고 정치에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할머니 도와주려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죠.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이제 상봉이 이루어졌는데 평양에서 그때 형님께서도 계시셨나요? 갈 수가 없죠. 북한에서는 저를 싫어하는데 금강산까지는 뭐 하지 못해서 했는데 끝까지 하여튼 그 북한에서는 막 이렇게 막 불편하게 근데 우리가 뭐라고 이해 못하는 게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상봉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북한의 어떤 심기를 건드리는 거는 일체 우리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건 너무 건들지 않게 되게 조심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사 쓰는 게 아니고 네. 상봉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기사 쓰는 것도 그 상봉 앞두고는 안 썼어요. 상봉이 끝난 다음에 썼지. 네. 네. 아, 그랬구나. 그럼 결국 이제 그때 한번 만나고 조금 시간을 같이 보냈지만 4년 뒤에 이제 홍옥근 씨가 2012년에 이제 돌아가시고 결국 레나트는 다시 만나지 못하고 이제 묘소에만 이제 아들 2명 데리고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나의 이제 떠올랐던 질문이 뭐냐면은 결국은 홍옥근 씨가 이제 북한에서 재혼했고 또 자녀 3명 낳았는데 레나트는 결국 재혼 못했고 그러니까 안 하신 거죠. 그 자발적으로. 그리고 결국 못 만나고 이제 일했는데 그래도 부제를 아름다운 기다림으로 이렇게 지으셨어요. 왜 아름답다라는 그런 형용사를 여기서 붙이셨는지. 왜냐면 어떻게 보면 되게 가슴 아픈 사연이잖아요. 두 분이서 사실은 결국에는 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한 재결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아름다운이라고 표현한 거는 뭐냐면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레나트 입장에서 보면 그 사실 원망이 될 것 같아요. 아들이 10개월 때 또 뱃속에 애도 있고 근데 갑자기 북한에서 소환을 해서 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원망을 가지고 또 그 사이에 알아봐 달라 했더니 뭐 모른다 안 된다 이러니까 근데 할머니는 원망을 안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거는 시대적 상황이 그런 거다. 또 제가 그랬죠. 할아버지 결혼하셨는데 섭섭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할머니도 남자가 많을 텐데 직업도 좋고 이분이 이제 그 예나팜에서 팀장도 하시고 또 교사를 하셨어요. 10년을. 좋은 직업이거든요. 무슨 남자들이 주변에 뭐 와서 자기네 프로포즈도 하고 했지. 남자가 없었겠냐. 근데 자기는 홍옥근 씨와 같이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홍이라는 성을 계속 이제 유지하셨고.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용감한 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제가 나중에 딴 분한테 들었어요.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유학 갔을 때 현지에 독일 분하고 결혼하는 게 금지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60년대 초에 북한에서 외국인 배격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독일에서 결혼을 했잖아요. 돌아와서는 무조건 저기 그 결혼을 강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고 그 골라서 결혼을 하라고 강제를 해요, 북한에서. 근데 이분이 그걸 안 했어요. 안 하고 한 2년 버텼어요. 그리고 편지까지 썼어요. 그거는 되게 위험한 짓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다가 제가 그건 들은 얘기인데 그 탈출을 시도를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러다가 잡혔대요. 잡혀서 1년을 교화소라고 감옥 생활을 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아, 탈출 시도 하셨군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결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버틸 만큼 버틴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리고 결혼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아까 1박 2일을 하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하고 얘기를 통해서 그 얘기를 또 들으신 거예요. 예.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만 해도 할아버지 살아 생전에 혹시라도 할아버지한테 이런 얘기가 나가면 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고 다 이렇게 한 거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예. 너무나 이렇게 위대한 사랑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기다림이 뭐냐면 그런 어떤 고난과 그런 어떤 원망과 이런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사랑과 인내심으로 그 어려운 그 시간을 견디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름다운 기다림이죠. 저는 사실 되게 이 이야기를 보면서 되게 좀 제 자신의 스토리와 조금 연결돼 있구나 싶었던 게 이제 저희 진짜 아버지가 이제 원래 이스라엘 출신 군인이었고 저희 어머님과 이제 만나서 독일에서 이제 사랑에 빠지고 저희 엄마가 임신하고 이제 아버지가 이스라엘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평생 저도 아버지를 못 보다가 한번 그냥 영상 통화한 게 다예요. 2013년에.
근데 전 오히려 약간 원망이 있었거든요. 아들 입장에서 왜 엄마를 버리고 왜 저를 버리고 이스라엘 돌아가고 거기서도 재혼해서 또 아이 4명 낳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약간 되게 궁금증도 많았었고 원망도 좀 있었는데 엄마는 오히려 지금도 얘기 나눠보면 나쁘게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분이랑 같이 이스라엘에서 보냈던 아름다운 추억들만 얘기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약간 좀 마지막 질문 좀 거의 될 것 같긴 한데 그 두 아들이 있잖아요. 우베와 베타 이 두 아들들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얘기 아마 나눠보셨을 텐데 그 아들 입장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어떤 원망이 있었는지 아니면 레나하테처럼 똑같이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그냥 그거 받아들이셨는지 그건 너무 궁금해요. 큰아들 이름이 현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발음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예. 다 놀리죠. 네. 썽도 이상한데 현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군대 갈 때 그 친구들이 이름 부르는 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미들네임으로 페트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페터, 현철, 홍이에요. 예. 근데 그 아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아버지의 끈을 끊고 싶지 않다. 현철이나 또 그 동생 우배는 그 나는 난다고 아버지는 아버지지 거기에 무슨 뭐 이념이 있고 뭐가 있냐 그냥 아버지일 뿐이고 아버지가 없이 크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 빈자리를 엄마가 대신할 수는 없잖아. 근데 다행히 자기는 형제이기 때문에 형과 동생이 서로 간에 그 아버지의 빈자리 서로 위로할 수 제가 이제 있었군요.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 현철이 엄마가 다 잘해줬는데 축구할 때 축구 기술 같은 거는 엄마가 가르쳐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빠가 해주는 건데 그 우리 레나테 이분도 저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실 나이가 70이 넘어서 지금 뭐 남편 만나가지고 뭐 내가 그런 거는 없고 단 자기는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두 아들이 한번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는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도리 같은 거다. 독일의 정신 그 투겐트라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덕이거든요. 할머니도 그 투겐트예요. 독일 여성분의 가장 전통적으로 이건 미덕으로 만나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40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남편을 찾으려고 했던 거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정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미덕, 자기만의 어떤 이념이 정말 뚜렷하고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레나테 홍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스토리를 쓰게 된 것도 그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떤 개인사지만 이게 개인의 어떤 잘못이 아니고 어떤 시대적인 상황, 냉전, 분단 이런 것들이 행복한 가정의 어떻게 보면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개인의 어떤 일이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잊혀지기 전에 이걸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안 쓰면 다 없어지는 얘기예요. 간극, 역사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채우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걸 책임감으로 했고 다시는 그런 이상 가족이 정말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가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혹시 제일 최근에 레나테 언제 만나셨어요? 제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그때 이제 보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찾아가서 뵙고 이제 할머니가 저보고는 아들들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하니까 이제 세 번째 아들이라 그래요 저보고 지금 계획으로는 이제 내년 정도에 한번 다 가서 한번 뵈야 되겠다. 지난번에 출연했던 안나도 이 얘기에 너무 자기가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계획은 내년 되면 이걸 어떻게 이 스토리가 너무나 어떻게 고결한 인간의 삶이잖아요. 그죠? 많은 아직도 고통받는 이산 가족들한테 어떤 희망과 어떤 저런 삶이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거든요. 유일한 사건이에요.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벌써 2008년도, 9년도 얘기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게 뭐 여러 어떤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또 시대적인 것들이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정말 가족의 어떤 일상을 갖다 망가뜨리고 그렇지만 인간은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또 좋은 어떤 사랑과 이런 걸로 극복을 하는 이게 괴테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사람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Es ist der Mensch, solange er strebt. 맞습니다. 네. 자기가 더 나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수가 많죠. 그렇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또 뭔가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얘기가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유권아 박사님을 모시고 리나테 홍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 여러분도 계속 이 스토리에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독일 관련된 이야기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